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입니다. 저는 통증센터에서 그 안면 통증 환자분들을 여러 분 뵙고 있는데요. 그 얼굴에 통증이 있을 때 그 들어오실 때 보면 환자분들 보면은 표정부터 굉장히 많이 아파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얼굴 통증도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선 얼굴이 아프면은 또 치아가 같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요번에 설에 그 좀 끈적끈적한 그런 엿이 들어간 음식을 좀 먹으면서 그 이렇게 크라운 씌워 놓은 게 살짝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근데 당장 치과를 같이 가지를 못해서 소염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치과 때문에 얼굴까지 욱신거리면서 같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치과적인 문제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면통이 치과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굴 통증인데 안면통, 얼굴에 통증이 일어났을 때 치과 문제가 아니면서 얼굴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들, 요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면은 요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들을 좀 가지고 와 봤고요. 보면은 얼굴에 우선 대상포진이 가장 많이 얼굴에 일어나는 통증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얼굴에 또 겨울이 되면은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세요. 물론 이 3차 신경통이 처음 발병해서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나한테 이런 통증이 생길까?'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3차 신경통이 재발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을 먹어서 우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3차 신경통은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좀 계세요. 그리고 약의 부작용으로 약을 잘 못 드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는 또 통증센터에서 이렇게 주사 치료를 좀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술이요. 네. 아유, 네. 생각 많은 밤님, 예, 그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축두 하악 장애 있잖아요. 이게 턱관절,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 많이 턱이 아파하시는데 이게 말 그대로 턱 자체가 관절이 아파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요. 턱 관절이 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턱을 꽉 눌러 보면은 턱 관절이 어딨냐면 우리 귓구멍은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귓구멍. 바로 앞에 "아." 했을 때 움직이는 여기가 턱 관절이거든요. 턱 관절. 여기가 실제로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눌렀을 때 거기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 관절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보톡스를 이렇게 쪼끔씩 놔드려 보기도 해요. 보톡스가 아니더라도 그 부위에 근육만 좀 잘 풀어 드려도 얼굴 통증이 많이 좋아지기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좀 턱 관절을 의심하게 했지만 얼굴에 관절이 아닌 근육과 연관된 통증들, 요런 분들도 계시고요. 3차 신경통인 줄 알았는데 3차 신경이 아니라 이 아홉 번째 신경, 3차 신경은 다섯 번째 신경이고요, 얼굴에. 우리 얼굴에 12 개의 신경이 있는데 그중에 아홉 번째 신경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설인신경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또 굉장히 아픈 통증입니다. 이것도 겨울에 많이 또 재발을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좀 구분을 해볼 건데요. 얼굴의 대상포진, 이게 굉장히 또 골치 아픕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 부작용, 그러니까는 연관돼서 그 감자를 이렇게 캐다 보면은 감자에 넝쿨이 그냥 줄줄이 딸려 나오듯이 하나를 캐다 보면은 딸려서 연관되는 질환들이 그냥 주렁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그런 질환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대상포진이 얼굴에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대상포진이 왜 얼굴에 우리 몸에 발생할까? 뭐 이거는 인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저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워낙에 뭐 이제 다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에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챗GPT도 요즘에 다 찾아보고 오시거든요. 보면은 대상포진은 그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어요. 저도 알았고 그리고 또 옛날에 뭐 많이 앓으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자녀들은 제 아이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그리고 20대 뭐 그 친구들 전부 다 20 대가 뭐예요, 30대 그 친구들도 수두 백신을 맞았단 말이죠, 어렸을 때. 그래 가지고 근데 고런 백신들이 라이브 생백신이에요, 생백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두를 앓았거나 이렇게 아니면 백신을 맞아서 우리 몸에 수두균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균이 아니라 걔네는 박테리아가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거잖아요. 바이러스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은 전파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누가 하나가 감염이 되면 그냥 쫙 순식간에 감염이 되는 거죠. 전파가 쫙 빨리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그냥 쫙 다 감염이 되거나 전파가 빨리 돼서 우리 몸에 이제 딱 잠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숨죽이고 살고 있다가 면역력이 딱 떨어질 때 얘가 재활성화, 요게 이제 대상포진으로 재활성화하는데 맨 처음에 수두는 전신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요. 전신 질환으로. 그렇지만 재활성화되는 거는 몸의 한 줄기를 따라서 한쪽으로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요게 대상포진이고요. 우리나라의 국내 수두 백신이 최초로 도입된 거, 우리 아이들이 최초로 이렇게 맞기 시작한 거는 1996년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1996년도에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일부는 수두 백신을 맞았겠죠. 근데 그때는 필수 백신으로 지정되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필수 백신으로 지정된 거는 200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다 이제 맞은 거죠. 우리 아이도 맞았어요. 저 아이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모든 아이들이 백신을 맞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는 걸렸고, 그 이전에 태어났으니까요. 바이러스에 한번 걸렸거나 백신을 맞았거나 이래서 바이러스에 노출이 이제 빵 하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고요. 그 이후로는 뭐 걸린 아이들한테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걸린 성인한테 살짝 그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그 수두에 걸리는 게 아니라 대상포진에 물집이 잡혀 있는 성인한테 노출이 됐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되면서 부스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부스팅이 되다가,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면역력이 우리 몸에 좀 힘든 거죠. 몸이 확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가 몸에서 잠복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거. 요게 이제 대상포진으로 재활성화되는 것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그냥 전구 증상으로 수포가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수포는 아직 안 올라와요. 그러다가 몸의 한쪽으로 대부분, 전신적으로 좀 근육통이 올 수도 있지만요. 한쪽으로 쑤시는 거죠. 근육통, 감각 이상, 미열,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부분만 피부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거나 심상치 않은 그런 증상. 네, 그래서 요렇게 오다가 그다음에 수포가 확 올라오는 요 시기가 있고 되게 많이 아프죠. 막 불에 타는 듯, 난리가 나는 시기. 응급실에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인제 조금씩 통증이 수포도 인제 떨어지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3개월 지나면은 증상이 완벽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 지나도 통증이 계속 간다. 그러면 우리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요렇게 인제 진단을 내리는 거죠. 맞아요. 네. 그리고 바람결에 님께서 어머님께서 대상포진에 걸리셨다. 근데 가슴 위쪽으로 물집이 빨갛게 잡혔는데 점점 퍼진다. 네. 대상포진 주사도 맞고 너무 아파하셔서 진통제를 먹고 고생하셨는데 몇 주 지나니까 좀 나으셨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주사를 이제 맞아도 좋을지,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우선은 가슴 위쪽으로 물집이 빨갛게 잡혔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한쪽으로 잡혔다라고 한다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만약에 양쪽으로 잡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대상포진보다는 다른 물집이 잡히는 그런 피부 병변이라든지 바이러스성 질환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슴 위쪽으로 띠두르듯이 아니면 한쪽으로만 요렇게 병변이 잡히면서 퍼졌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99% 우리는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거고요. 대상포진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예방 접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신경 주사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대상포진에 물집이 올라오고 맞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통증을 좀 잡기 위한 그런 신경 주사나 그런 계열의 주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진통제도 먹고 너무 아파서 초반에, 맞아요. 요 시기가 제일 힘든 시기죠. 물집 올라오는 시기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나아가고 있다. 맞아요. 요렇게 이제 경과가 진행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은 점점 좋아지긴 하세요. 근데 특징이 좋아질
있는데 그런데 인제 또 이게 이제 생각이 날 때 또 아프다니깐요. 언제 아프냐. 피곤할 때 그리고 또 몸에 인제 또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제 화가 막 올라올 때 이럴 때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항상 고기가 먼저 아파요, 고기가. 그리고 인제 여행 가서도 항상 인제 즐겁게 여행 가서 많이 걷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또 고기가 콕콕콕 쑤시고. 음. 그리고 인제 또 이제 속이 썩을 때 막 요럴 때도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또 고기가 항상 쑤시는 거죠. 감기 몸살이 올 때 고럴 때도 고기부터 먼저 아픕니다. 고런 식으로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약을 매일 드시지는 않고 고렇게 통증이 심할 때 위주로만 약을 간헐적으로 복용을 하시도록 고렇게 처방을 뭐 해 드리기도 해요. 통증이 계속 남는 경우라면요. 근데 뭐 대부분은 인제 통증이 사라진 채로 이제 잘 이제 조절이 되시는 거죠.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기저질환이 어떠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통증이 이 정도로 조절이 된다면 그러면 보통 처음에 수포가 올라오고 나서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그래서 예방 접종 주사를 맞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뭐 만약에 기저질환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약간 위험군이다. 뭐 예를 들어 뭐 투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혈관계 위험 질환 고지질 혈증이라든지 뭐 스텐트를 여러 개를 넣고 계신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위험 질환군을 갖고 있다. 이제 뒷부분에 나올 거거든요. 조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1 년까지를 안 기다리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쪼끔 더 이제 이야기를 해 보면은요. 대상포진 부위가 어디에 가장 많이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얼굴 쪽 안면통을 이야기하니까 안면 부위에 많이 생겨요. 근데 우선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흉추 부위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흉추 부위에 신경 개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고요. 12 개. 왼쪽, 오른쪽 각각 12 개씩 있어요. 왼쪽, 오른쪽 12 개씩. 그래서 제일 많으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생기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많이 생기는 부위가 경추 그리고 얼굴. 경추도 신경 개수가 많아요. 한쪽에 각각 8 개씩 신경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 8 개씩. 꽤 많죠. 그래서 많이 생길 확률이 높고 얼굴은 가장 많이 생기는 신경이 3 차 신경인데 그거 3 차 신경이랑 그다음 많이 생기는 게 안면신경인데요. 안면신경은 많이 생기진 않고 3차 신경이 제일 많이 생겨요. 근데 얼굴은 생각보다 많이 생기는 신경이 딱 두 종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얼굴에 생기는 빈도가 높을까요? 얼굴에 생기는 분들 되게 많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되게 예리한 분들은 그거를 짚으실 수 있어요. 되게 예리한 질문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인제 제가 이제 트레이니 시키는 우리 밑에 그 전공의들하고 그 펠로우들한테 맨날 내는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요. 얼굴 쪽은 이 아이들이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거든요. 신경절이라는 데 이렇게 자 걔네들이 이제 자고 있는데 거기서 잠복.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얼굴에 있는 신경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민감하고 얼굴에 있는 신경절이 굉장히 크다. 큰 신경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제 얘네들이 다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답변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굴에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거는 우리 좀 무시무시한 사진이니까 빨리 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전형적 모습 3 차 신경, 안면신경. 3 차 신경의 가지는 3 개 가지가 있어요. 3 개 가지. 1, 2, 3번 가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지인데 첫 번째 가지가 여기 눈 있는데 그리고 코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요. 코 여기요. 그래서 코가 간지러워요가 끝까지 남는 분들이 있어요. 요 코 끝부분. 눈 있는데도 여기도 포함돼요. 코 끝부분도 1 번. 그러니까는 이 이마. 가장 대표는 이마죠. 이마. 머리 두피까지도 포함되고요. 코끝. 여기도 1번 신경입니다. 3차 신경의 첫 번째 가지. 첫 번째 가지. 그다음에 요 뺨 있는데 코 옆에 여기가 3차 신경의 두 번째 가지. 근데 얘는 우리 잇몸 중에서 위쪽 잇몸, 상악의 잇몸을 두 번째 가지가 또 포함해요. 그다음에 요 턱 있는데 얘가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이빨 중에서 아래쪽 잇몸 얘가 또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가 얘를 포함합니다. 이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는 혓바닥의 가장자리를 또 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3차 신경의 세 번째 가지가 영향을 받으면 혓바닥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얼굴의 3차 신경 말고 안면 신경도 대상포진 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람세이 헌트 증후군 요런 질환명으로 람세이 헌트라는 분이 처음 보고를 해서 이런 병명이 붙었어요. 참 이런 병명이 붙으면 명예롭게 이제 붙이려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건데 보시면은 귀에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허준 선생님의 구안화사 기억나시죠? 구안화사 보면은 얼굴이 한쪽으로 이렇게 마비가 오는 겁니다. 안면 신경 마비가 온 거예요. 보면은 이쪽하고 이쪽 중에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느냐? 실제로 환자분들 사진을 갖고 오잖아요. 마비가 온 쪽이 더 좋아 보이시는 분도 실제로 죄송하지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비가 온 쪽은 주름이 하나도 없이 팽팽하게 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래 마비가 없는 정상인 쪽은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있고 조금 쭈글쭈글한 원래 얼굴 모습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주름이 많은 쪽이 아픈 쪽 같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마비가 있는 쪽이 입술이 다 내려가 있고 얼굴 표정이 하나도 없고 마비가 있는 쪽은 자연스러운 얼굴 모습, 주름이 그대로 있고 요런 얼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귀 속에 수포가 쫙 다 들어앉아 있고 요런 모습, 안면 신경 마비, 그리고 얼굴 쪽 전반적인 수포, 그리고 귀 속의 수포. 요거를 우리는 3차 신경이 아니라 안면 신경, 그리고 또 귀 속에 같이 수포가 있는 람세이 헌트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주셔서 우리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얌님께서요. 한 자세로 몇 시간씩 있으면 아이고 머리가 띵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자세로 몇 시간 있느냐 뭐 이런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근데 그건 되게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누워 있으면은 최소한 좀 편안한 느낌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누워 있는 거는 편안함을 이렇게 좀 그래도 잠은 잘 자야 되고 뭐 이렇긴 하니까요.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활동을 하는데 브레인 포그 같은 것인지 브레인 포그 같은 거는 이제 뭐 섬유근육통,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이런 게 이제 그런 환자분들한테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는 무슨 과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우선은 머리 증상 뭐 그런 거에 관해서는 신경과 쪽을 많이 1차적으로 검사를 해 보시는 걸 말씀을 드려요. 두통이라든지 뭐 브레인 포그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신경과 검사를 말씀을 드리고 그쪽 관련해 갖고 아무런 검사도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다음에는 경추성 두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텐전 타입 뭐 그 외에 관련해서 1차성 두통이라든지 두통은 아닐 수 있겠지만요. 머리가 그냥 띵하다라고만 한다면은 아니면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어지러우면서 머리가 띵하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척수액이 이렇게 조금씩 새는 그런 종류의 질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척수의 압력이 낮은 그런 종류의 또 질환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부러 척수액의 압력을 높여주는 그런 종류의 치료를 좀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만약 처음에 우리가 진단을 하려면 신경과에서 진단을 하고 뭐 맨 처음에는 약물을 좀 먹을 수 있겠죠. 약을 먹을 수 있고 그거 갖고 안 되면 시술로 뭐 통증센터에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시술을 좀 해 드리기도 합니다. 네. 우선 신경과 먼저 추천은 드립니다. 네. 그리고 턱관절 문제, 러블리 데이님께서 턱관절 문제라고 해서 스플린트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요즘에 턱관절 문제를 스플린트 치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입을 벌릴 때 통증은 없고, 그래도 그건 다행이네요. 입을 이렇게 여기가 이제 턱관절이니까요. 통증은 없고, 얼굴 깊숙한 부위에 찌르는 통증이 있다. 이것도 안면통일까요? 맞아요. 얼굴에 우선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우리는 안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안면통. 그리고 턱관절 문제라고 해서 스플린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입을 벌릴 때 스플린트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통증이 있었는데
스플린트를 하고 나서 좀 통증이 좋아졌을 가능성도 뭐 있지 않을까요? 그전에는 어땠는지 뭐 요런 전후 증상 변화 요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턱관절 문제라고 해서 이제 스플린트도 하고 증상 변화를 이제 쭉 살펴보다가 그 뒤에서 인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육과 연관된 그런 턱관절 증후군 환자분인지 관절과 진짜 관절이 문제가 돼서 턱관절이 아프게 느껴지는 분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두통을 유발할 만한 그런 중추신경계와 연관된 그런 턱관절 증후군 환자분인지 뭐 어떤 거를 더 먼저 치료를 들어가는 게 맞을지 좀 구분을 해 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대로처럼 님께서 통증이 귀 안쪽 깊은 곳에서 네. 그쪽에서 시작하는 느낌이다. 귀가 얼얼한 느낌. 선천성 이루공이 있어서 아이고 예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고름이 나오는 편인데 통증이 든다면 계속 짜 주는 게 좋을지. 근데 이거는 우선은 이비인후과나 요런 쪽에서 한번 확인은 해 보셨겠죠? 그리고 다 고거는 확인을 해 보셨을 것이고 고름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배액이 되는 고런 상황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천성 이루공이다. 그러면 소염 진통제나 요런 거를 계속 드시고 계시는 상황인 것인지 네 고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꽉 조이는 느낌의 그런 종류의 통증인지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통증의학과잖아요. 마취통증의학과다 보니까 이게 시술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약을 뭘 처방을 해 드리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인제 시술로 뭐를 어떤 걸 해 드리면 좀 도움이 될지 요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얼굴 쪽에 인제 귀 안쪽에 깊은 부위의 통증이다 보니까 성상신경절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스페노발라타인 뭐 블록이라든지 뒷부분에 잠깐 인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고런 어떤 그 얼굴 쪽으로 해 드리는 블록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런 거가 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그러니까 요 환자분들의 같은 그 질환을 갖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다 그걸 하시겠죠. 그거는 아니겠지만 일부 환자분들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든지 뭐 다른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통증 센터에서는 고런 종류의 치료를 도움을 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또 슬라이드로 돌아와서요. 네. 가끔 우리 대상포진 걸렸어요. 이러면서 대상포진 통증으로 치료받으러 왔어요. 환자분들이 요즘에 워낙에 챗GPT와 구글과 모든 거를 다 활용해서 오십니다. 진단도 딱 내려서 오시거든요. 네. 보면은 '대상포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난 대상포진을 10번을 걸렸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10번 걸린 거는 대상포진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요. 10번까지는 재발을 안 해요, 대상포진은. 제가 이전에 우리 강의에서 "대상포진이 재발을 꽤 잘한다." 요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재발을 꽤 잘합니다. 잘하는데 2번 하는 게 재발이죠, 2번. 3번까지도 재발한다는 보고가 꽤 있어요. 근데 그래도 10번은 좀 너무했어요, 10번은. 그렇게까지 재발을 하는 건 단순 포진 이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전 1 년에 1 번씩 대상포진에 걸려요. 이거는 아니다. 1 년에 1 번씩 걸리는 건 단순 포진. 요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요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의학계에서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헷갈릴만 합니다. 왜냐하면 수포가요 얼굴 쪽에 특히 단순 포진 입술 주변에 이렇게 군집처럼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까 제가 2번 신경에 얼굴 수포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 아저씨 얼굴에 이것도 2번 신경 수포고 이거 3번 신경의 수포도 딱 이 부위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도 이렇게 주변에 입술 주변에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순 포진 수포인데 대상 포진 수포랑 너무 비슷한 거죠.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단순 포진은 이렇게 만약에 양측성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100% 대상 포진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측성으로 걸리는 부위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항문 주변. 예. 근데 그것도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항문도 단순 포진 그 2형 herpes 심플렉스 타입 2
생길 수 있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너무 재발을 1년에 자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단순 포진 2형에 합당하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양측성이다. 그리고 너무 재발을 자주 한다.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단순 포진이 맞겠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백신 조금 빨리 맞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계셨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나? 제가 이게 권장드리는 분. 누가 좀 빨리 맞아야 될까요? 대상포진 발병 위험인자를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빨리 맞는 것도 좀 고민을 좀 더 고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이제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 지인분들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려요. 우선 연세가 가장 큰 위험 인자거든요. 그리고 면역 억제. 계속 면역 억제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류마티스 환자분이라든지, 뭐 항암을 계속 해야 된다든지, 뭐 면역 억제가 계속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장기를 이식받았다든지 요런 분들. 그리고 가족력도 그러니까 직계 가족. 부모가 걸렸어요. 대상포진. 엄마가 대상포진에 걸렸다. 본인도 걸릴 가능성이 꽤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외상, 특히 6개월 이내에 메이저 수술, 위암을 수술했다. 대장암을 수술했다. 이렇다고 한다면 대상포진에 걸릴 가능성이 꽤 높게 올라갑니다. 3배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정신적 스트레스. 이거 되게 심각하죠. 상처. 먼저 보냈다. 뭐 남편이 뭐 이제 상처를 했다. 뭐 요런 경우. 그다음에 뭐 정말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 요즘에 젊은 분들도 이것 때문에 대상포진 많이 걸려요. 직장 내 스트레스로 되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와서 하시더라고요. 네, 요것도 많이 큰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 당뇨병. 네, 요게 제일 큰 위험인자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폐질환, 천식 요런 거 큰 위험인자가 되겠고, 코로나 걸렸던 분들도 위험인자 중에 하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내가 한 3개 정도가 겹칩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곱하기 1.7 뭐 이 정도로 더해 줘야 됩니다. 곱하기 1.7. 하나 있으면 뭐 1이겠죠. 2개 있으면 1.5. 그다음에 이제 3개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1.57 내지 1.8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라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특히나 얼굴 쪽에 걸렸던 경우, 오늘 우리가 안면통을 하는데 얼굴 쪽에 걸렸던 경우는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결국에는 통증이라는 건 염증이에요. 통증은 염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통증은 염증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치아가 너무 아픈데, 이빨이 너무 아픈데 타이레놀을 먹으면 그냥 아파요. 쬐끔 안 아프다 말고 안 아프진 않아. 덜 아프다 마는데, 소염 진통제를 같이 먹어줘야 그나마 반응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급성 통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급성 통증, 염증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급성 통증. 이 염증이에요. 통증은 염증. 그래서 얘가 계속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통증이. 그래서 뇌혈관 합병증을 얼굴 쪽에 만약에 대상포진이 통증을 만들면 이 통증이 뇌혈관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얼굴 쪽에서 계속 통증이 일어났고, 대상포진 통증으로 인해서 염증이 만들어졌고, 염증 물질이 안구 대상포진 환자였는데요. 뇌졸중까지 더 위험을 높였던 그런 케이스 보고들이 있습니다. 네. 무섭죠. 네. 그래서 얼굴 쪽으로 대상포진이 걸렸던 경우는 더 이런 그 뇌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많이 주셔서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M 님께서는 안면마비 치료 후에 얼굴에 통증, 두통이 빈번하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근데 안면마비는 뭐 치료는 어떤 걸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안면이 한번 마비됐다는 것도 얼굴의 근육이나 신경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래도 마비가 풀렸다는 거는 신경이 한번
패럴라이시스 신경이 한번 굉장히 확 멈췄다가 그 생리적으로 기능이 멈췄다가 돌아온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육도 그 신경이 이제 기능을 하면서 근육을 움직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경이 기능을 못 하면서 근육도 기능을 멈췄다가 그랬다가 다시 돌아온 고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통증, 두통이 빈번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기능 자체가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치료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얼굴에 뭉쳐 있는 근육도 좀 풀어주는 그런 치료들, 그리고 얼굴로 가는 자율신경계 뭐 요런 것도 좀 안정시켜주는 고런 종류의 치료가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물론 제일 처음에는 그 보존적 통증 치료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그냥 근육 이완제라든지 그냥 간단한 그런 통증에 대한 약, 그 진통제 요런 간단한 거를 먹어서 해결이 된다면은 간헐적으로 드셔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뭐 고 정도 갖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고때는 얼굴에 있는 그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들을 찾아서 하나씩 풀어주는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로 가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그런 주사가 여기에 있는 뭐 성상신경절 차단술 요런 거를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크릿 정원님께서는요. 신경통 약을 먹고 있는데 네 맞아요. 신경통 약이 부작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되게 졸리고 멍한 느낌이 심하다. 맞아요. 이게 처음 먹을 때 마치 비행기 이륙하듯이 잘 길을 들여야 돼요. 이륙하듯이 쫙 인제 근데 이제 한번 이륙을 잘 하고 나면은 물론 뭐 우리가 난기류를 만날 때도 있지만 이륙을 한번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쭉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이륙할 때 잘 이륙해야 되는 약이죠. 졸리고 멍한 느낌이 심하다. 극복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래도 쭉쭉 갈 수는 있어요. 약을 좋게 본인한테 잘 맞는 약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잘 맞춰 놓으면요. 근데 일을 해야 하는데 약을 줄이면 아프고 먹으면 집중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약을 바꾸는 게 맞나요? 적응하는 걸 기다려야 하나요? 약을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약을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륙하듯이 이렇게 쭉 천천히 쫙 이렇게 올리는 그 기간이 필요해요. 물론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찾아야죠. 이게 제형별로 약들이 특징이 다 달라요. 네, 특징이 다 다르고 용량이 요즘에는 그래도 다 되게 좋아요. 옛날에는 어 아마 프레가발린이라는 약을 드실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졸리다라고 멍한 느낌 심하다. 신경통약의 대표약은 지금 프레가발린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고거 드실 것 같긴 한데 약을 줄이면 아프다. 예. 줄이면 아프죠. 그거 갑자기 줄이면 너무 아파요. 옛날엔 75mg이 가장 낮은 용량이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난리 났어요, 환자분들. 근데 요즘에 25mg부터 나오니까요. 예. 그거부터 인제 저녁에만 한 번 띵 먹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환자분들 이제 기를 들이는 거죠. 25mg 한 번 먹고 그다음에는 아침, 저녁 25, 50 요런 식으로 며칠 간격으로 찔끔찔끔 늘리는 거예요, 부작용 봐가면서. 근데 그런 와중에도 도저히 졸려서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인제 프레가발린 말고 가바펜틴이라는 약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쪽으로 바꿔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프레가발린보다는 순하기는 한데 근데 약효가 쪼끔 순한 만큼 좀 떨어진다 뭐 요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순한 만큼 고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경통 약을 보험 코드로 지금 아마 복용을 하시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험이 안 되는 종류의 약도 있어요. 예. 미로가발린 계열의 약인데 탈리제라는 약 한 종류거든요. 고 약은 쪼끔 부작용이 덜하게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고 약으로 변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좀 비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약을 적응을 해 가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비행기 이륙하듯이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디님께서는요. 목 디스크 통증이 있다고 말씀 주셨고 목 견인 치료가 효과가 있을지,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냥 단순한 목 디스크다라고 한다면 다른 예를 들어 어 목에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방전이 후방전이 막 이런 거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척수를 막 이렇게 걔가 이렇게 건드리고 있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다. 단순한 목 디스크다라고 한다면은 견인 치료 나쁘지 않아요. 예. 견인 치료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데서 받으시는 거는 뭐 그냥 "받으세요."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네. 그냥 목 디스크 딱 요렇게만 있다고 한다면요. 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 많은 밤님께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등 가운데가 계속 뻐근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심장 검사는 정상이었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그건 이제 뭐 스트레스성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뭐 앵자이어티 디스오더 뭐 요런 거 같이 연관돼 갖고 어 우선은 신경정신과적으로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뭐 그쪽 상담을 한번 해 보시고요. 만약에 수면 장애 요런 게 동반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뭐 가슴이 답답하고 등 한가운데가 계속 뻐근하다 말씀 주셨는데 검사해서 뭐 심장 검사 하나만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검사가 또 같이 해 보신 게 있는지, 폐 검사라든지 요런 다른 검사도 같이 해 보셨는지,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 정상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불안 장애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으로 뭐 패닉 뭐 그쪽 뭐 공황 장애라든지 요런 거를 같이 좀 더 평가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세지 않게 그냥 아주 살짝 도와주는 고런 종류의 약을 뭐 요즘에 통증 환자분들 약하고 많이 겹쳐요. 네, 많이 겹치거든요. 아까 우리 신경통 약을 드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신경통 약 중에 일부가 또 고런 약들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고런 약을 쪼끔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동이 님께서는요. 자영업자분이시고 하루에 10 시간 이상, 아이고 되게 근데 너무 오래 서서 일하시네요. 10 시간 이상 서서 일하신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다리까지 저린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다리까지 우선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저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선은 허리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증상인 거죠. 물리치료만 받아도 될지 신경 주사를 맞아야 좋을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를 무조건 주사를 먼저 맞으라고는 절대로 안 해요. 예. 물론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은 원인이 명확할 때, 원인이 명확해서 딱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주사를 딱 한 방을 맞아서 빨리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좋아요. 주사를 먼저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원인 자체가 뭔지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허리가 요추 디스크가 원인이겠죠. 요추 쪽의 퇴행성 변화라든지 이쪽이 원인이긴 하겠죠. 그러니까는 요추도 레벨이 많거든요. 거기가 요추가 디스크가 튀어나왔는지 협착인지 뭐 전방전인지 걔가 몇 번이 어떻게 안 좋은지, 뭐 그 안 좋은 정도도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아니면은 중증인지 요런 걸 한번 체크는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약을 먹고 물리 치료만 받아서 뭐 호전이 된다면야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이고, 검사 먼저 해 보셔야 돼요. 엑스레이 찍고요. 그리고 신체 검진 해 보시고, 그리고 약 먹고 해결이 된다면 끝.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이후에 신경 주사를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 님께서 왼쪽 갈비뼈와 왼쪽 등 사이 뼈 피부 통증, 피부 발진은 없었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예. 인제 이런 분들이 오셔서 되게 헷갈려하는 게 대상포진 신경통 요거랑 늑간 신경통, 요 두 개가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는 늑간 신경통이니까 갈비뼈 사이의 통증인 거잖아요. 등 사이, 그다음에 뭐 갈비뼈 요런 데 인제 딱 그 대상포진 생기는 고 부위란 말이죠. 근데 피부 발진은 없었대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왜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넣어야 되나. 발진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많이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하는데 대상포진일 수 있나요? 스포가 없는 대상포진을 설명해 달라. 스포가 없는 대상포진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실은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진단이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혈액 검사에서 대상포진 항체 검사를 좀 내기는 해요. 항체를 수치를 냈을 때 만약에 환자분께서 만약 대상포진 백신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즘에야 뭐 대상포진
뭐 수두 환자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수두 환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부스팅이 뭐 주변에 노출이 돼서 부스팅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수두 대상포진 백신을 맞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항체 역치가 엄청 높아요. 꽤 높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대상포진에 최근에 걸렸었구나.'라고도 좀 의심은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피부 발진이 없는 종류의 대상포진이거나, 그렇거나 아니면은 되게 뭐랄까 수포가 본인도 모르는 자리에 생겼던 고런 종류의 대상포진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있냐면은 제 환자 중에서 허리가 아파서 맨날 허리 치료 받으러 가끔씩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할머님이신데, 이게 조금 덩치가 있으신 분이세요. 가슴도 약간 있으신 할머님이시고. 근데 이제 가슴 인제 아랫부분 한 이 정도, 여기가 가슴이 약간 이렇게 처져 있으시잖아요, 할머님들께서. 거기 옆에가 좀 따끔거리고 약간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디 한번 볼까요?" 하면서 봐 드렸죠. 원래는 허리랑 엉덩이랑 등 뭐 이런 데가 아파하시는 분인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러면서 봤어요. 봤더니 수포가 이렇게 빼꼼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띠처럼 조그맣게 등이랑 인제 옆구리 딱 지나가는 사이에 수포가 이제 점점점점 몇 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유 요거 대상포진 올라왔네요." 하고 제가 찾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바이러스 제제, 그때 인제 수포 올라온 게 많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통증이 거기 발생한 지도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제제 고때 처방해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오신 다음에는 인제 통증 없다고 빨리 찾아 드렸던 케이스죠. 맞아요. 고렇게 운이 좋게 찾아서 수포 몇 개 안 나고 빨리 찾으면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인제 등이랑 뭐 요렇게 잘 안 보이는 부위에 수포 몇 개가만 있고 어 대상포진 수포 없었어요. 요렇게 말씀하시는 고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고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상포진을 좀 가늠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요런 경우면 "수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늑간신경통 요렇게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겠고, 항체 역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면, 그렇다면 수포가 없는 대상포진 요렇게도 쪼끔 뭐 진단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음 오늘 인제 대상포진 치료 및 관리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항바이러스 제제 좀 빨리 처방을 해 드려야 돼요. 골든타임 막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시던데, 발진이 일어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이 항바이러스 제제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때 시작을 해야 바이러스 복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예. 막 바이러스가 지네끼리 막 이렇게 막 번식하거든요. 걔네를 막을 수가 있어요. 얘네를 빨리 해 줘야 되고요. 아까처럼 막 그 안면신경 마비가 돼 가지고 얼굴 구안화사처럼 삐뚤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안면신경 마비 오는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좀 먹게 해 드려야 됩니다. 신경마비 신경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건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우리가 아무리 뼈주사 안 좋아요, 뭐 뼈주사 놓지 말아 주세요, 뭐 환자분들이 이래도 뼈주사는 장점이 커요, 스테로이드는. 꼭 필요한 경우는 써야 됩니다. 이게 이때예요. 네. 꼭 필요한 경우 써야 됩니다.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처방해 드려야 되겠죠, 진통제. 그리고 너무 아프니 뭐 필요하면 신경통 치료제를 미리미리 쓸 수도 있습니다. 요게 인제 신경통 약이 항우울제, 아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답답하다 막 이러셨잖아요. 신경통 치료약에 항우울제가 들어가요, 항우울제. 어 기전 중에, 신경통의 기전 중에 우울증을 유발하는 기전이 같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를 굉장히 약하게 써 주는 게 신경통 치료제의 그 약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가끔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인제 설명을 이제 요즘에는 많이 오해를 안 하시고 약사분들께서도 설명을 잘 해 주시긴 하지만 나는 우울증도 아닌데 왜 우울증 약을 처방했냐." 옛날에는 이런 이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신경통 치료제 중에 항경련제가 또 들어갑니다. 옛날에 얘가 경련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얘네가 다 신경통 치료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경련 환자도 아닌데 왜 나한테 간질약을 처방했냐." 이렇게 묻는 환자분도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항경련제가 신경통 치료 약제인 걸 다 알고 계세요. 이 결국에는 신경이 흥분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건데, 이 항경련제를 어느 정도의 그 용량으로 써 주는 것이 바로 신경의 흥분을 막아서 신경통을 시 어 그 치료해 주는
고런 약제가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또 보험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미로가발린, 이게 이제 여기에 3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약을 먹어도 너무 아파요. 이러면 인제 주사를 놔야죠. 신경 차단술, 고주파 신경 성형술. "나 주사 못 맞겠어요. 너무 아파요." 이러면 인제 페인 스크램블러라는 그런 기계 치료도 있는데 이거는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되게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병원에 매번 오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되면은 인제 리도카인 패치를 좀 처방을 해서 아픈 부위에 리도카인 국소마취제 패치를 붙이기도 하고 캡사이신 크림 요거를 좀 발라서 뭐 간지러움, 대상포진 병적 간지러움을 느끼거든요. 이런 거 그 크림을 발라서 좀 고런 거를 예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대상포진 안 걸리면 제일 좋겠죠. 얼굴 쪽으로 안 걸리면 뇌졸중 위험도 올라가지 않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도 안 생기고, 그러려면 예방하려면 결국엔 백신 예방 접종 요거를 미리미리 맞을 수 있겠고요. 백신은 2 종류가 있어요. 생백신, 사백신. 원래 사백신은 엄밀히 말해 유전자 재조합 백신인데 그냥 쉽게 우린 사백신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인제 사백신은 2번 맞는 백신, 생백신은 1번 맞는 백신, 요런 식으로 환자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를 맞아야 돼요?" 물어보실 텐데 "1번 맞는 게 더 편하잖아요. 1번 맞는 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은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2번 맞는 거 하셔야 돼요. 2번 맞는 거. 1번 맞는 게 값도 싸고 더 편해요. 편하긴 하지만 1번 맞는 거가 너무 효과가 약해요. 그래서 1번 맞는 거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거의 인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사백신 맞아야 효과가 거의 뭐 한 20년 정도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20년 효과 아주 든든하죠. 맞아 놓으면은 든든합니다. 50세 이상 성인이 대상자고요. 중증 면역 억제자라면 18세 이상부터도 접종은 가능하니까 아까 그 위험군들이 있었잖아요. 위험 요소에 내가 몇 개나 해당되나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조금 '내가 위험군에 여러 개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50세 이하라도 뭐 맞을 수는 있습니다. 네, 맞을 수는 있어요. 이미 생백신 난 맞았는데 또 맞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한 번 맞은 다음에 뭐 몇 년만 지나면 그냥 없어져요, 효과가. 그렇기 때문에 생백신 맞은 경우라도 당연히 뭐 2 개월만 지나도 바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해요. 대상포진을 앓은 경우라면 1 년이 지나면 어 앓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진대요, 몸의 상태가. 그래서 1 년이 지난 뒤에 백신 접종을 해라.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쪼끔 급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면역 억제를 계속하거나 위험 요소가 꽤 많은 분들 있죠. 고런 경우 계속 투석을 한다든지 뭐 항암을 계속해야 된다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빨리 접종을 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6 개월 뒤에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대상포진 관련 궁금증 이래 가지고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런 것들 좀 모아 본 건데요. 또 지금 질문 몇 가지 주셔서요. 고것도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호수 님께서 "대상포진 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백신 접종해도 될까요?" 아까 답변 드린 거가 맞겠습니다. 6 개월, 그러니까 만약에 좀 1 년이 지나면은 안 걸린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6 개월 지나면은 뭐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1년 정도를 추천은 드립니다. 그리고 레이스 님께서는 "한쪽만 통증이 느껴지는 편두통, 그리고 양쪽 모두 통증이 있는 두통은 차이가 있나요?" 그럼요. 차이가 있죠. 우선은 편두통은 주로 한쪽만 통증이 느껴지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양쪽 모두 통증이 있는 경우는 뭐 텐전 타입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쓴 것처럼 통증이 있는 종류의 두통이라든지 좀 다른 종류의 두통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편두통인 경우는 편두통에 맞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편두통이라고 한다면 명확한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면 편두통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약제도 있습니다. 무슨 트립탄 요런 종류의 약제들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런 약제들을 좀 처방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김소망 님께서는요.
10년 전에 안면마비로 입원 후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최근에 대상포진이 의심되었었는데 근데 또 그거는 좀 좋아지셨다고 말씀 주셨고 안면마비 경험자는 대상포진에 더 취약한가요? 실은 안면마비 경험자가 대상포진에 더 취약한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면마비 경험자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우선은 데이터가 많아야 그분들이 취약한지 덜 취약한지 더 취약한지 덜 취약하진 않겠죠. 더 취약한지 여부를 우리가 그게 인제 시그니피컨스라 그래서 그 위험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유의한지 여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안면마비 경험자가 또 경험을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 때까지 대상포진에 더 취약한지 요런 거에 대한 설정 뭐 요런 것도 다 좀 복잡할 테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데이터는 없다. 그리고 대상포진 위험인자 중에서 안면마비에 대한 위험인자는 뭐 밝혀진 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긴 한데 스테로이드를 우선은 10년 전에 썼기 때문에 이건 좀 오래전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1년 동안 내내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어요."라고 한다면 요거는 대상포진에 더 취약한 위험인자는 100% 맞습니다. 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상포진 안면 쪽에 특히 많이 걸렸을 때의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다음번에는 대상포진 안면 쪽에 또 궁금한 거 다 올려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3차 신경통하고요. 또 턱관절 증후군. 3차 신경통도 겨울에 환자분들이 더 많이 아파하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낱낱이 밝혀 드릴 건데 이 3차 신경통에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서 제가 꼭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있거든요. 약이 있는데 이 약의 부작용을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약의 부작용 꼭 설명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턱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낱낱이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3차 신경통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설인 신경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것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구정 지나고 다들 조금 몸이 좀 찌뿌둥하실 것 같아요. 대상포진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주말 시간 주말 연휴 끝나고 주말 시간 또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